1980년대 경기 화성 일대 등에서 14건의 연쇄살인을 저지른 범인 이춘재에 대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열악한 수사 환경으로 인해 초기 대응이 미흡했었고 또 경찰 간의 인권 침해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 씨와 그 가족들에게도 사죄한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윤 씨의 재심이 진행 중이죠. 이춘재는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을 받지 못한다지만 누명을 쓰고 범인이 되어야만 했던 윤 씨의 진실 규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그리고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종부세법 개정을 지목을 했습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가 굉장히 좀 뜨겁게 떠오르고 있네요. 네.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오늘 청와대가 아주 긴급하게 움직였는데요. 이 말씀하신 그게 첫 번째였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오늘 내부 회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21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해라 이렇게 참모들에게 지시를 한 겁니다. 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관련된 여론이 이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 얘기를 전하면서 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이 문 대통령의 이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종부세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 지난해 이 1216 부동산 대책 때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 핵심은 종부세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당시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이 됐었고요.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의 주택의 종부세를 강화하고요. 이 특히 조정 대상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네네. 2주택자는 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렇게 긴급 보고를 받은 이유가 뭘까요?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4시에 불러가지고 예정에 없던 이 긴급 보고는 예정에 없던 보고인데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직까지는 청와대에서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쨌든 방향은 대충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은 이 문 대통령이 이 오늘 밝힌 이 종부세법 처리해라 이 얘기는 기존에 김현미 장관이 계속 해왔던 얘기입니다. 뭐 국토부에서도 계속 언급을 해왔던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질책을 하는 자리라거나 이 정책의 방향을 트는 자리라거나 그렇게는 보이지 않고요. 이 기존에 이 김현미 장관이 내놨던 이 안들을 좀 더 강화해주고 힘을 좀 실어주는 그런 방향이 될 걸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에 풍선 효과, 뭐 빨대 효과 계속해서 그렇죠. 여기 누르면 저기 튀어나오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요. 특히 30, 40대 이 가장들 또 이 젊은 이 부부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청약 가점도 낮기 때문에 청약으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이라서 좀 불만이 높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부부싸움 많대요. 네, 그런 얘기가 많은데 그때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게 며칠 전부터 사실 얘기가 있었어요. 청와대 참모들 중에 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강력한 권고가 나왔는데 이거는 벌써 꽤 됐는데요.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팔라고. 지난해 12월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나머지 그러니까 한 채만 두고 나머지 주택은 처분해 달라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런 권고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자가 1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솔선수범하자라면서 처분을 권고했다라는 게 노영민 실장의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노 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김조은 민정수석도 그렇고 2주택을 좀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2월에 얘기했는데 왜 아직까지 변화가 없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 나온 다음에 또 집값이 자극을 받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또다시 불거진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영민 실장은 이번 달 안에 그러니까 자신의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거요? 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충북 청주시에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애초에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노 실장이 반포에 13.8평짜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라고 전한 거예요. 반포 거를?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 문자를 보내와서 청와대는 반포가 아닌 그 노 실장의 반포가 아닌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판 사람이 있나요? 근데? 네?
판 사람이 있나요? 이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 고위공직자 중에서 이 다주택 보유자들 중에 그 이야기가 네. 나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보입니다. 아. 지금 이제 현재 청와대에 있는 네네. 비서관 중에서는 비서관급 이상 중에서는 없는 걸로 알고 청와대에서 있습니다. 12명이라고 하면서 이전보다 그러니까 12월 기준보다는 좀 줄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줄어들었다. 대상자가 대상자가 줄어든 네. 거지 판 사람이 있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팔았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숫자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근데 그 뉴스가 떴더라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송파에 있는 걸 팔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뉴스가 좀 화제가 됐죠. 네, 화제가 됐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 윤석열 총장은 지금 좀 친정부적 인물은 아닌 걸로 그렇게 판단이 분노하고 되는데 있다고 어저께 박수현 대변인이 얘기하고 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 청와대의 지시를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청와대 참모가 아님에도 따랐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조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고 뭐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 재산 관리들은 알아서들 하시겠지만 이렇게 사실 그거잖아요. 청와대 분들도 안 팔면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해서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다. 이 수사 지휘권은 지금 두 번째인 거죠? 네, 2005년도 천정배 법무장관 장관, 시절 이후에 두 번째인데요. 그러니까 추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도 계속해서 강공을 펼쳤고요. 결단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오늘 그러다가 수사의 적절성을 따지는 이 전문 수사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과 네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지휘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사팀의 반대에도 이 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던 윤 총장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문단 회의는? 자문단 회의는 지금 대검에서 네.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있는데요. 네. 잠정적으로 나온 것은 내일은 열지 않는다. 내일은 열지 않는다. 네. 하지만 이게 아예 취소된 건지 아니면 연기가 된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오늘 늦게나 아니면 내일 정도에 정확히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모아주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할지 수용할지 아니면 이걸 거부할지. 근데 수용하지 않고 거부하면 항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거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돌이켜 보면 추 장관이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서 그 서울 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 총장이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거니까 대검 부장회의에서 해라. 거기서 이제 알아서 판단해서 수사지휘에서 결정해라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나중에 이 자문단을 소집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 이전 기자가 채널의 이전 기자가 얘기하니까 이거를 받아준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 대검 부장들은 이걸 논의하는 회의를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고 전날 바로 직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과장급,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휘할 수 있는 얘기를 바로 할 수 있는 과장급 위주로 회의를 준비해서 후보들 마련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라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 수사 자문 회의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요구할 때 불러갖고서는 소집하고 하는 건데 뭐 이제 지휘권과 수사권 간의 어떤 갈등? 뭐 이런 게 사실 여기에서 많이 네. 벌어지는 셈이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자문단이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자문단하고 수사심의가 비슷한 취지의 네. 기구인데 이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직접 소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검찰총장이 소집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채널A의 이모 전 기자가 신청을 한 걸 받아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 자문단은 마치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어떤 기구처럼 느껴지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심의위는 그 반대에 해당하는 그 이철 네네. 전 대표가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 이 힘싸움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추미애 네. 장관과 이 윤 총장이요. 그렇군요. 자,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통합당에서 추미애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검토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조금 전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추 장관 해임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 안 받아들이면 이 통합당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뭐 그런데 사실은 탄핵 소추안이라는 게 이제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정치적인 그런 의미로만 그렇죠. 봐야 돼요. 왜냐하면 통합당의 의석수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렇죠. 네. 이 탄핵 소추를 하려면 국회 제작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100명 넘으니까 100명. 그것까지는 통합당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결을 하려면 이 제작의원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림없는 상황인 거죠. 그냥 정치적인 그런 뭐. 네, 이 정도로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뭐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준의 이브닝쇼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자, 통합당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권 후보로 여겨지는 2명의 원외 인사를 만났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네, 누굴 만났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저도 정말 너무 네. 궁금하고 오늘의 임무였는데요. 일단은 이 내용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통합당에 합류하기 전에 네. 2명의 원외 인사를 만나서 이 대권 의중을 타진했다. 이거 조금 지난 얘기이긴 해요. 이렇게 그럼요. 네, 오늘 있었던 일이 아니군요. 네, 김종인 네. 위원장의 측근을 인용해서 한 언론사가 보도를 했고요. 뭐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총력을 기울여서 알아봤는데 일단 김종인 위원장 본인 뭐 측근한테 물어보니 김세현 전 의원이나 홍정욱 전 의원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해줬어요. 두 사람은 아니다라고 네네.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한테 윤석열 총장 맞느냐 했더니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이런 정도까지 취재를 했는데 이 오늘 또 경제지 기자들 팀장들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오찬 간담회를 했거든요. 점심을 네. 같이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자기는 2명이라고 한 적은 없다. 다만 이 11월에는 나와야 된다. 야당 후보가. 그래야지. 올해 11월. 네, 그래야 1년 6개월 정도 전이기 때문에 준비할 네.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본 결과 이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좀 한 명 그중에 한 명으로는 유력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언급되는 것 자체가 만약에 대선 후보로 데려올 거라면 윤 총장에게 좋은 행동은 아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검찰총장이 무슨 대통령 후보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모든 윤 총장의 향후의 모든 행보 같은 것들이 네.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네.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인을 안 해주는 걸로 보이는데 일단 측근들과 여러 가지 뭐 선대위원장 시절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제가 취재해본 결과는 한 명은 윤석열 총장이 좀 유력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한 경제지에서는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언급을 했습니다. 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뭐 확인은 되고 있지 않은데 역시 좀 문재인 정부와 막판에 조금 각을 세우고 나왔었고 네. 경제 전문가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예전에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40대이면서 경제 전문가.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는 충족할 수 있으나 나이는 지금 제 기억으로는 64살 그 정도 네네. 되거든요. 그래서 맞지 않고 사실 그런 기준에서는 윤석열 총장도 두 기준 다 맞지는 않죠. 윤석열 총장이 나이가 꽤 있지 않나요 지금? 네. 지금 네, 60 정도로 60 정도 생각하는데? 되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백종원 씨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어떤 청취자분이 문자 네. 보내왔어요. 백종원 씨냐고. 백종원 씨도 40대는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50대죠. 50대. 네네. 백종원 씨가 가지고 있는 대중 친화력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때 당시 그 얘기는 사실은 근데 농담으로 했다라는 게 음. 김종인 위원장의 이 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제 약간 뭐 호감이 가는 사람을 이제 내세워야 된다. 뭐 네. 이런 의미가 네, 아니겠냐. 그 대중 친화력. 또 그걸 들었던 한 초선 의원은 만약에 청중들만 젊었으면은 BTS를 얘기했을 거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니까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처음에 BTS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대표는 어때요? 이런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요. BTS 중에 누구? 좀 찝어주셔야 디테일하게. 개인적으로는 RM이 연설을 RM이요? 잘하니까 네, 이런 말 하면 안 RM 되는데. 좋아하시는구나. 연설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연설 잘하죠. 네. 유엔에서도 연설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자, 이 여당 측에서는 지금 또 이제 이낙연 의원, 네. 그리고 김부겸 전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네. 한다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8월 29일로 예정돼 있는데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7일에 이낙연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에요. 근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7개월짜리 당대표 그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의식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책임을 강조했어요. 그 책임지는 당대표 이거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 국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 책임지는 자세로 지금 대권 지지율 1위로서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럼 김부겸 전 의원은 7개월 하면서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김부겸 전 의원은 다음 주 목요일 9일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데 이것도 책임
거기도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2년 임기를 완주하는 책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뭐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결이 네. 다른 책임이죠. 그래서 경쟁자인 이낙연 의원이 7일 출마하기로 해서 원래는 6일에 출마하기로 했었어요. 네. 근데 이거 좀 미뤄서 9일에 출마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호 배려와 존중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홍영표 의원도 출마 선언 준비 중이다라고 취재가 되고 있고요. 우원식 의원은 이제 출마의 무게는 두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다. 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면 4명이잖아요, 후보가. 네. 근데 본선에는 3명만 갑니다. 그러니까 4명이 나오게 되면 예비 경선하거든요. 네네. 한 명은 떨어지게 돼요. 떨어지게 되면 이불 내상 뭐 이런 게 좀 걱정이 되지 혼자 않을까 떨어지면 생각이 들고요. 아하. 2년 전에는 이때는 8명이 출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찬, 송영길, 김진표 세 후보로 줄여둔 바 네. 있는데요. 한번 어떤 후보가 나오게 될지 4명으로 사파전이 될지 아니면 깜짝 후보가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체육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고질적인 문제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최숙현 선수. 자,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달라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유족들 그리고 주변인들이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에서 폭행, 갑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녹취록도 있다고 하고요. 예, 지난해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의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인데요. 네. 팀 닥터가 이 최숙현 씨한테 나한테 2번 맞았지 너는 매일 맞아야 돼. 그냥 안 했으면 욕먹어. 이런 말을 했고요. 20분 넘게 폭행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 선수의 선배로 추정되는 선수를 불러가지고 너는 아무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뺨을 때리고 뭐 신체를 폭행했다고 하고요. 팀 감독은 최 선수에게 폭행을 가하던 팀 닥터에게 선생님 한잔 하시고 가시죠. 콩 비지찌개 끓였습니다. 이런 말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또 술을 마시면서 최 선수의 뺨을 20회 이상 때리고 가슴과 배를 발로 차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밀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이유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이유가 있었던 걸로 팀 보이고요. 닥터라면서요, 그리고 네. 또. 그리고 또 팀 닥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빨 깨물어 뒤로 돌아라면서 최 선수를 세운 다음에 폭행하는 소리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또 죽을래 푸닥거리 한번 할까라는 말로 이 최 선수를 위협하자 최 선수가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음성도 담겨 있습니다. 이게 좀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지금? 어이가 없네요 진짜. 이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니 아직도 이런 일이 그러니까요. 있다는 믿겨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고질적으로 그런 폭행 문제가 있어 왔고 이거 뭐 엘리트 뭐 체육, 엘리트 스포츠 해갖고 이렇게 좀 잘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선수촌에 넣고서는 막 이제 훈련을 좀 세게 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와서 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이 소속팀 감독한테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아마 그때부터 이런 그런 폭행이 계속 있었을 것 있었겠다라고 생각해 같아요. 볼 수밖에 네. 없네요. 그렇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요. 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이 가해자들은 이제 꼭 응당한 처벌을 받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이 경기인 출신인 최윤희 문체부 차관이 나서서 전반적인 이 스포츠 인권 문제 챙겨라 이렇게 대책 마련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런 대책들이 좀 힘을 받을 것 같은 게 야당도 꽤 적극적이에요. 이 최숙현님 사건을 네네. 처음에 알린 게 이 이용 의원이거든요. 미래통합당의 이 봅슬레이 스켈레톤 이 국가대표 감독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당도 이 의원과 함께 TF를 만들어가지고 진상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회가 열리면은 뭐 여야 간의 뭐 법안 처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된 네. 문제에서는 뭐 막힘없이 이 뚫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고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심석기 선수 사건도 있었고요. 네, 이번 기회에 정말 뭐랄까 굉장히 좀 결단을 내려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수 고 구하라 씨 이야기 지금도 참 안타까운데요. 너무 예쁘고 아름다웠던 젊은이가 이렇게 또 여기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는데 네. 이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받았었죠. 네.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항소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를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는 이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최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 씨가 고 구하라 씨에게 뭐 영상을 가지고 협박을 한 점에 그렇죠. 대해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고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피고인이 최 씨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된 피해 정도를 인식하고 이를 악용하는 그러니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오빠 구인호 씨가 네. 재판에 왔었거든요. 끝난 다음에 아휴.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서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 삼는다라면서도 이게 불법 카메라 촬영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억울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동생이 살아있을 때 집행유예가 났는데 오늘 실형이 나와서 그나마 동생이 만족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전했습니다. 네. 참 좋아했어요. 제가 사실 구하라 씨를. 네. 네, 굉장히 특별한 얼굴 마스크를 가지고 있다 네. 생각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 이게 또 지금 계신 그 유족 오빠에게 좀 위안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타임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강력 범죄 중 가장 잔혹하고 또 오랫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 이춘재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1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요.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이춘재 대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일이 남았는데요. 이춘재 8자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20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했던 윤모 씨의 법률 대리인이시죠. 박준영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진범이 잡히고 또 재수사가 이뤄졌고 그리고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혹시 오늘 그 변호 지금 맡고 계시잖아요. 재심정한 예. 그 윤 씨, 윤모 씨와 이야기를 좀 나누셨는지 궁금해요. 네, 오늘 오전에 전화가 와서 이제 네. 기자분들로부터 인터뷰 요청 온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 윤 씨의 경우에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이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진작에 이춘재가 범인이고 이분이 억울하다라는 사실에 또 인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결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긴장감이나 감흥은 좀 덜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지만 또 오히려 그 함께 진행됐던 다른 사건 수사 결과가 궁금했습니다. 특히나 초동생 살해 사건 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가 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잘 좀 피해자 유가족 위로하는 방향으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제가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라 네.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셨다. 이 저희 8차 사건보다 더 문제가 많다.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저희 사건 조사가 이제 더 이제 좀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못 물어봤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물론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당시 경찰이 증거인멸 사체 은닉을 했다라는 이제 이 혐의 사실에 대한 발표는 있었지만 이걸 통해서 이 유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끔 어떤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경찰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협조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당시 수사 당시에 경찰이 이제 잘못했던 부분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이 사건이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될지 이 부분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범행도 숫자가 많고 또 살해한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23건 범행에 14명이 지금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살인죄 공소시효가 2015년 7월 말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 당시에 공소시효 폐지 법령이 이제 시행될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성 8차 사건만 놓고 봐도 1988년 9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했을 때 2003년이면 공소시효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춘재가 저지른 모든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춘재를 처벌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들의 경우도 네. 지금 뭐 처벌 못하냐, 그들의 어떤 가혹행위나 폭행, 증거 조작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직권남용이나 폭행, 가혹행위 이런 것도 공소시효가 짧거든요. 아. 이 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윤모 씨는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 옥살이까지 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에 대한 어떤 처벌 이런 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사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럼 굉장히 좀 억울하시겠는데요.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근데 저나 이분의 입장은 이제 우리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이제 이런 경찰이나 검찰 이 수사기관의 어떤 그 모든 어떤 불법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적어도 잔인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에 인권침해 정도가 굉장히 중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늘려서 좀 이렇게 무죄로 밝혀진 사안의 경우에는 좀 처벌이나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그런데 이제 또 이제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실에 유치하는 이 행태가 그 당시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금의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기관의 어떤 불법도 그 정도에 따라서 좀 그 당시 시대적 상황도 함께 고려해서 비난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윤 씨 같은 경우는 감금만 당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구타도 당하고 굉장히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건데 변호사님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그 당시 잠을 재우지 않은 수사를 했습니다. 잠을 재우지 않은 수사가 한 3일 동안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문 같은 어떤 이런 잔인한 고문은 아니었지만 이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한테 이제 쪼그려뛰기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그러니까 그 이분의 어떤 처한 상황에서는 아주 가혹한 행동을 한 거죠. 그런 불법이 있었습니다. 아, 참. 괜히 제가 마음이 안 좋네요. 여러 가지로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런 관행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수사가 없도록 하는 거에 의의가 또 있다라고 하시지만 또 당하신 분을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지금 재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재심 공판 첫날 우리 변호사님께서 살인의 추억의 주요 장면을 법정에서 트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면을 트신 거예요? 한 3개 장면 뽑아서 들었습니다. 아, 어떤 장면인가요? 일단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상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일반 재판과 달리 이 사건 재판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법정 밖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기 쉽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살인의 추억 영상을 활용했고 3가지 영상, 어떤 영상이었냐면 첫 번째는 이 자백을 훈련시켜가지고 강제로 녹음하는 장면. 그리고 또 현장에 있던 발자국을 송광호 형사께서 조작하는 장면.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현장 검증 과정에서 사실상 그 손이 붙어 있어서 그 매듭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 범인이 아니라고 이제 김상경 형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검증을 강행했던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고 그 3가지 장면이 이 사건과 너무나 유사하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기록과 대비시켜가면서 변론했습니다. 아, 어떻게 유사한가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뭐가 있냐면 먼저 이분이 영화 속에서는 화상으로 손가락이 붙어 있어서 매듭을 만들 수 없다라고 하면서 범행 불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저희 사건에서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담을 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비교했고요. 그리고 또 신발 자국을 조작했다. 이것은 저희 사건의 경우에는 소아마비 장애가 있는 분이다 보니 왼발의 경우에는 앞
앞을 주로 딛고 이동하시고 오른발은 뒤꿈치를 주로 쓰거든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이 발자국을 조작했습니다. 진술로 조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을 비교했고, 그리고 녹음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스스로 자백하는 내용에 녹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살인의 추억에서와 같이 사실상 미리 다 얘기해주고 유도한 내용들을 스스로 얘기하게끔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섭네요. 약간 그 살인의 추억이라는 그 영화에 굉장히 비슷한 사례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니까 봉준호 감독이 또 뭘 알고 있었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영화를 제작할 때 사전 조사를 굉장히 잘한 거죠. 저도 놀랐습니다. 너무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비슷하고 예. 자, 지금 이제 어쨌든 8차 사건 이 재심 관련해서 당시 현장에서 발견됐던 채모 2점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됐어요. 이게 이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진범이 밝혀질 거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장에서 채모 2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모 2점이 이제 현장에서 발견됐다고는 하지만 현장이 방 안이었기 때문에 방에 출입하는 다른 사람이 채모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채모가 발견된 장소가 방 안이라는 것뿐이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윤모 씨나 이춘재 것이 아닌 제3자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춘재의 것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윤모 씨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조작을 너무 많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다 갖다 놨을 수도 있고. 채모 관리가 너무 허술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채모를 바꿔치기 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가능성 생각합니다, 지금. 그럼 증거로서의 능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이제 채모에 대한 감정을 요구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한번 우리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보자는 겁니다. 저희가 무죄라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떤 유법이 있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모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한번 이춘재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도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채모 감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청취자분들 중에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계풀꽃님께서는 20년 세월을 어떻게 보상을 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20년 세월을 참 그 젊은 시절 다 보낸 건데요. 그리고 기다렸고 가니님께서는 모든 사건 공소시효를 다 없애야 된다 이런 문자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시네요. 공소시효는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건에 대한 증거, 유죄 증거뿐만 아니라 내가 억울하다는 증거도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모든 사건을 끝까지 수사해야 된다면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 수사 역량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은 맡고 계신 지금 이 8차 사건의 재심 결과는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예측을 해보면 올해 12월 늦어도 내년 1월 정도에는 나오지 않을까. 다가오는 겨울에는. 지금 진행 일정상 한 재판 한 10번 정도 가까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춘재의 자백을 듣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면 한 12월에서 1월. 12월에서 1월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우리 유은모 씨께도 좋은 소식이 들리길 바라고요. 또 우리 변호사님도 끝까지 수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세요. 뭐 교통이님께서는 정말 농기계 수리하면서 가족 꾸리고 잘 살 수 있는 총각인데 인생을 뺏어간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춘재 8차 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 윤 씨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관련해서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자문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를 했죠.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 뉴스 일타 강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 우위로 이루어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최근 성소수자 그리고 낙태 문제에 대해 진보적인 판결을 내놓으면서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이민규 미국 뉴욕 검찰청 검사와 함께 4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7시 김지윤의 픽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